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교와 불교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유교가 2000년도 더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상이자 학문이죠. 네,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습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듯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유교 역시 계속해서 얼굴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꾸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의 여러 얼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이념으로, 그리고 사회 이념으로, 사회 지도적 이념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되게 어려워요. 이제 아무래도 이건 여러분 역사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영역이기도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 성리학의 철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도록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전체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렇게 어떠한 모습을 거쳐서 이제,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가의 시작은 당연히 춘추 시대죠? 공자라고 한 사람이 해서 체계화가 됐어요.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자, 유학의 특징이죠. 유학의 특징은 가족 간의 윤리를 국가와 사회에 확대 적용했다라는 점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듯 사랑과 따뜻함으로 국가에서 군주가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듯이 백성은 임금에게, 군주에게 충으로서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군주의 권위를 상당히 존중하면서도 법가처럼 이제 백성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엄격한 방식으로 통제해서 반발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과는 약간은 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지배층들이 좋아할 만한 사상이죠. 정명사상이라 해서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의 역할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동북아시아에서의 불교와 비슷하게 신분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에 맞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이제 봤던 것이죠. 그리고 대의 명분을 강조했다는 점은 여러분 역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자, 그러다가 이러면 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진제국 시절의 그 암흑기, 분서갱유로 대표되는 엄청난 암흑기를 거쳐서 한데 이르게 되면 무제가 일단 유학을 국교화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국교화하기로 했고, 동종서라고 하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다 보니까 이제 유학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었던 태학이 설립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자, 이제 유학이 본격적으로 지식인의 필수 학문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가 진나라 시절에 제자백과, 유학뿐만 아니라 제자백과 가운데 상당수가 파괴되었다는 점이죠. 분서갱유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분서갱유 사건으로 파괴되었던 유교 경전을 다시 복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유학이 이른바 훈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훈고학은 여러분 좀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성리학이 등장이 이전까지 이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한때부터 유교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중국의 혼란에 빠져있던 남북조 시기에는 결국 여러분 이 전쟁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유학보다는 불교와 도교에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학이 쇠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다시 등장하면서 이 당이 결국 이 유학을 또한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했고 본격적으로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진정한 유학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과거제에서 이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킨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이 과거 시험에 공식 이제 도서로 채택이 되면서 결국 이 유학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사상계의 중심은 여전히 불교와 도교였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 훈구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훈구학의 특징. 경전을 복구하고 그렇게 이 복구된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훈구학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사상과 철학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지? 우리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이란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나란 존재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훈구학이 적절한 해답을 던져주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문장을 서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문음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고 있던 것이냐면 불교와 도교가 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까지 훈구학, 유교와 불교와 도교 사이에는 교묘한 상호 보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역할에 있어서 일종의 분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 이제 그 성리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고려 말 이전까지의 상황을 봐도 그렇죠. 고려 말까지 유학자들은 불교 신도이기도 했었어요. 불교를 신봉한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고려 말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모두 정도전처럼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론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이색 같은 사람도 신진사대부들도 불교를 신봉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긴 했지만요. 아무튼 전반적인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당 시절 오경정의의 편찬, 과거 시험 교재로 활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제의 등장은 유교를 정말 지식인 사이에서 완전히 뿌리내리게 된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똑똑하고 야망이 큰 이 남자들이 이때는 뭐 남자 아니면 출세하기는 어려웠으니까 남자들이 뜻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돼야 되는데 그 과거 시험의 과목이 다름 아닌 유학인 것이고 그 유학 과목에서 과거 시험 교재가 아예 정해진 거죠. 오경의 바른 뜻이에요. 여러분 오경이 뭔지는 그리고 사서가 뭔지는 제가 여기 밑에 따로 정리해 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오경의 바른 뜻, 그러니까 이 유교 경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나로 정리해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오경정의 문제점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해석을 하나로 통일시켜 놨어. 오, 참 편하고 좋네?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시험에서는 바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문의 발전을 저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왜냐면 해석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 놓고 그 이상의 해석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송나라 때
송대는 역시나 이 문치주의,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문치주의와 과거제, 전시제가 이제 또한 덧붙여졌죠. 과거 시험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서 순위 결정전, 황제가 주관하는 과거제가 강화되면서 자, 이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이 중국의 지배층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 사대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학생들이 의외로 단어를 이제 해석하는데 약간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이 단어야말로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역사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사는 여러분 이 선비사자죠.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를 의미해요. 유학자. 그 다음에 대부는 관료를 의미해요. 합치면 뭐예요? 유학자 출신의 관료입니다. 과거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유학을 공부한 학자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의 관료가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시기에 유학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 시간의 중요 주제죠. 자, 여러분 이 송나라 시기에는 문치주의에 따라 군사력의 약화라고 하는 부작용을 노출했었죠. 자, 그 결과 중국 북쪽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이 거란과 이후 여진, 나중에 몽골까지 결국 이 중국의 송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연운 16주, 화북 지역, 나중에 몽골은 중국 지역 전체를 빼앗아가 버렸죠. 자, 그 압박에 따른 한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배경 속에서 새로운 유학이 탄생하니 그게 이른바 성리학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 성리학이 성립된 송나라 때는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 한족이 중국 북방 유목민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성리학에 왠지 모르게 민족 차별적 요소가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성리학이 완성이 됐는데 성리학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바로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중국 유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명과 청나라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나라 시절 여기 빠졌죠. 원 시절은 여러분 뭐 암흑기죠. 남북조 시기와 더불어서 중국 유학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 봤자 사실상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원나라 때도 과거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했죠. 몽골인 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 군사 권력을 극소수의 몽골인들이 모두 독점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한족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암흑기를 지나서 자, 한족 문화의 부흥, 한족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게 뭐예요? 유학이죠. 을 내세웠던 명나라가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유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특히 이 명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죠. 관은 여러분 국가라는 뜻이죠.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국가의 학문으로 결국 인정을 했고 이에 따라 다시 과거제가 강화되고 곳곳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과 학교가 설립되면서 다시금 유학의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또한 당나라 시대의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듯이 성리대전이라 해서 유학 경전을 총망라해서 총망라하는 편찬 사업이 전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성리학이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고 결과로서 새로운 유학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극히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과관계고요. 역사는 여러분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이제 살아오면서 남겼던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유학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기는 이 유학의 변천과 흐름을 보자면 일단 여러분 유학의 지배층에 의해서 통치 이념으로 확립이 되죠. 우리 지금 본 대로. 그죠? 이제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뭐야? 과거 시험이야.
과거 시험.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 통치 이념을 확립되고 과거 시험도 이러다 보니까 지배적인 학문에 있어서 학문의 왕으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위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학문의 왕으로서 유학이 군림하다 보면 여러분 뭐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계층이 넘볼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상당히 변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와 상당히 많은 부를 취득한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나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많은데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지도적인, 지배적인 위치에 놓이기 시작한 성리학은 결국 변화와 비판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형식화되고 그리고 절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러분 현실 생활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만의 리그, 지배층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절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결국 비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 비판을 거부하면서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스스로 성리학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후에 유학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은 성리학의 이러한 문제점에 일침을 날리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던 유학이 바로 뭐냐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자, 양명학이 바로 이러한 성리학의 형식화된, 자, 지식인들의 출세 도구로 전락한 성리학의 모습, 그리고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도대체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성립은 육구연과 이 왕수인이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놈인데? 어디서 들어봤지, 이 새끼? 아무튼,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육구연보다 이 왕수인을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양명학의 완성, 왕수인이라고 하는 명대 학자에 의해서 결국 완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성리학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거죠. 특징, 보세요. 심, 즉, 리.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심, 즉, 리. 이건 바로 뭐냐? 심은 마음입니다. 심, 즉, 리. 마음이 곧 진리이자 원칙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성리학의 성, 즉, 리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성리학은 역시 외워두셔야 돼요. 성, 즉, 리. 밑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성, 즉, 리가 이제 원칙이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양명학은 심, 즉, 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저 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학문적 탐구, 경물이 이제 학문적인 탐구를 의미하는데요.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탐구가 아닌 수행과 특히 여러분 실천을 중시했어요. 실천을 중시. 그래서 이 지행과 합일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리학의 중요한 문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성증리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성리학의 핵심 가도 같은 단어라고 했었죠. 자, 이 성증리가 이제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성리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미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가 외재,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봐요. 다른 것에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봐. 바깥 어디? 유교 경전. 경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야, 너네 진리가 궁금해? 진리가 무언지 궁금해? 진리를 찾고 싶어? 그러면 유교 경전 공부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유교 경전은 어려워요. 일단 쓰여져 있는 게 한자야. 한자만 읽기만 하면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느냐? 아니요. 너무나도 어렵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온갖 종류의 아주 높은 고도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경전에 있는데 그 경전이 너무나 어렵죠. 그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 누구? 지식인겠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리학에서 경전을 통해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 계층으로 한정이 돼. 그럼 일반 백성은 진리를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식인 계층이 진리를 파악해서 일반 백성을 깨우쳐줘야 돼. 이야, 이거야말로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양명학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양명학이 밝힌 이 심증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 내재 안에 있어. 우리 마음 안에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리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고 할 때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고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해야 한다고 보지만 양명학에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양명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효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외부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마음에 이미 효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않아도 안다 이거죠. 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미안 여러분 너무 지저분하죠. 누구나 마음에 도덕적인 그런 어떤 본능과도 같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 양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지라 표현해요. 양지. 도덕적 자각심.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식인만 가진 게 아니야. 누구나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양명학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평등. 소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평등 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과 상공인 계층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주저주저 어려운 말 떠들었는데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양명학 심증리, 성리학 성증리. 여러분 시험 자료에서 성증리 나온다. 그게 성리학 얘기하는 거고, 그지? 심증리 얘기한다. 지행합일 얘기한다. 이거 양명학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왜 자꾸 주저주저 떠드냐? 그냥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내가 설명 까먹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심증리가 강조되었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심증리, 지행합일. 자, 성리학은 뭐라고요? 성증리, 선지후행과 좀 대비가 되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이 명말과 청나라 초기까지는 이 성리학의 부족한 현실성을 꼬집으면서 우리 경세치용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쓸모가 있는 학문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고연무 황종이 이름 좀 기억해 두세요. 황종이라는 학자들이 주도하면서 상당히 실용적 학문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게 되죠. 저기 보세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농사, 지리, 의학, 역법, 심지어 공학까지 연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역시 좀 기억해 두세요. 농정정서, 이건 농업서적이고 농정정서는 천공계문은 공학서적, 이 약학서적이에요. 본초, 강목 등이 편찬된 것도 역시 이러한 성리학의 형식화에 대한 반작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고증학, 청대에는 고증학이라고 하는 이 유학이 새롭게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바로 청나라 조정에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밀었던 이른바 사고전서 편찬이 계기가 됐어요. 자, 사고전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청나라 조정에서 이 중국 한족의 중화 사상을 뿌릿속까지 박멸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화 사상을 깃든 이 중국의 서적을 모조리 다 찾아서 자, 그런 것들 싹 다 검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족 학자들을 데려다가 그 사업을 시킨 거죠. 야, 너네 공부에 목말라 있잖아, 그지? 우리 청은 너네 같은 지식인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우대해.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 편자 사업 한번 정리해볼까? 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일거양득이었어요. 한족이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의미도 있었고, 중화 사상이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완전히 박멸한다는 의미도 있었죠. 이 사고전서 편찬 사업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고전서 편찬 사업을 계기로 상당히 학문 연구 방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사고전서 편찬 사업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실증적 방법이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과거의 여러 가지 유교 경전과 금성문이 이런 뭐냐면, 금은 금속이에요. 석은 돌이야. 그러니까 돌이나 금속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기록들을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고증학인데, 자, 근데 여러분, 고증학은 기존의 유학과는 약간의 다른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약간 순수 학문의 경향을 띄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존의 유학은 누구의 학문? 통치자의 학문. 근데 고증학은요, 그런 통치자의 학문이 아니라 순수 학문의 성격을 띄어. 순수 학문의 성격. 왜냐면 청주의 탄압이 워낙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치 쪽에 대한 언급은 고증학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 붓을 놀리다간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내 모가지만 날아가? 아니죠. 우리 부모, 내 자식, 내 부인 모가지가 함께 날아다니는 퍼포먼스를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잠깐 비켜두고 오로지 순수한 학문적 연구로의 이행이 이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요?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정치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공양학이에요. 자, 청나라 말기에 등장했고요. 공양학은 왜 이름이 공양학이냐면, 자, 여러분, 이 오경, 여기 내가 친절하게 정리해놨죠? 이 유교 경전, 5개 유교 경전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5개 유교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흔히 오경이라 하는데요. 여기 적어져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요, 일부 유학자들이 이 오경 가운데서도 이 공자의 정치 사상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경전을 뭐라고 봤냐면, 어딨지? 여기. 춘추라 봤어요. 춘추의 공자의 정치상이 가장 잘 녹아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춘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은 여러분 뭐냐면 해석이라든가 이런 덧붙인 말을 붙인 거예요. 주석을 붙인 춘추 공양전이라고 하는 유교경전이 한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춘추 공양전을 연구해서 왜냐면 이 공자의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춘추 공양전이니까 보다 현실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개혁적 성향의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공양학이 청나라 말기, 청나라가 쇠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른바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 변법 자강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여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게 중국 유학의 어떤 변천과 흐름을 다루는 데에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계속 이어나갈게요. 성리학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라고 할까? 그렇다. 사실 3분 전에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띄어서 보고 있겠지만,
이제 중국 유학의 변천과 흐름을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성리학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국이 이 성리학에 비롯한 여러 가지 유학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었는가? 이런 것 등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성리학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리학을 성립과정 여기 보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성리학 이전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학, 훈구학이죠. 훈구학은 계속 지난번에 한 얘기를 하지만 사상과 철학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유교 경전과 문장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후 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융성한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에 영향을 받았죠. 형이상학.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이상학이 뭐냐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철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불교와 도교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이거 유교 경전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거 문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성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갈고 닦을 것인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갈피가 안 잡히죠. 형이상학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접근상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하지만 오히려 성립된 이후에는 불교와 도교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게 됐었어요. 왜? 불교는 속세를 저버리게 만든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아주 필연적인 종교다. 도교는 현실 세계를 역시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 라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했었죠.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훈구학이었을 때는 이 훈구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부족한 사상과 철학의 깊이를 불교와 도교가 채워줬던 건데, 이제 그것이 채워진 성리학이 나타나니까 성리학 입장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유교 국가인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속에서 그러한 점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죠. 신지사대부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 그리고 성리학의 특징.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했다. 자, 그럼 오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죠. 유교 경전 5가지인데요. 이 오경 말고도 사설화에서 4가지 책이라고 해서 오경만큼이나 유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 있어요. 오경보다는 뒤에 성립한 책입니다. 경전입니다. 자, 사설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였고,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사서가 유교 경전으로 격상되었는데, 여러분 뒤에 제가 여기서 사서가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사서는 오경, 5가지 유교 경전에서 파생된 또 다른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가 유교 경전으로 격상된 것도 성리학이 성립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입니다. 훈구학에서는 오경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성리학은 사서 중심이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유학의 원래 성격이죠. 하지만 그러한 성향이 더욱더 두드러져요. 명분을 상당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분, 지주와 전호 간의 관계를 긍정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그럼 이거는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성리학이 성립된 송나라대는 농업이 비약적으로 귀약적으로 발전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고요. 송대부터 중국에서 똥이래. 나 미쳤나봐. 땅을 가진 지주와 땅이 없어서 땅을 가진 지주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는 지주 전호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피지배 관계 역시 긍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상당히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좀 어려운 부분 나왔네요. 화이간. 화는 여러분 중국을 의미하고요. 이는 오랑캐를 의미해요. 중국과 오랑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차별성을 강조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자, 이게 성리학이 만들어진 게 어느 때다? 남송 때다. 송나라가 이제 이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게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쫓겨난 시점에서 주희라는 사람이 결국 성리학을 집대성했어요. 야, 우리 문화민족이 한족이 저 오랑캐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기고 지금 내려와 있어. 자, 그런 울분 속에서 성리학이 성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잠깐 어려움이 있어서 남쪽에 내려와 있지만 진정한 문화민족은 우리 한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녹아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마치 제가 말한 명분론을 강조했어, 화이관을 강조했어. 이게 성리학의 특징이야. 자, 이제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뭔 얘기 하려냐면, 자, 우리 병자호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으로 가봅시다. 병자호란 터지기 직전. 영화 남한산상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명과 조선이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왔어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이 세운 후금이 나중에 청이죠.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명나라를 위협합니다. 명나라를 위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후금이 조선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후금은 당연히 조선과 명 간의 우호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선이 자신의 후방을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후금이 조선에게 명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후금에게 사대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안 그럼 너네 쳐들어갈 거야 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선에서 분열이 발생하게 되잖아. 이 후금의 이러한 사대 요구를 놓고 분열이 발생하잖아요. 분열. 자, 일단 우리 전쟁을 피합시다. 그리고 화해해봅시다. 주화. 4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화해하자. 미쳤습니까? 지금 이 여진 오랑캐의 요구는 뭐냐?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와도 같은 명나라. 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오랑캐와 부모의 원수와 손을 잡으라는 얘기니까. 아니, 손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나눠졌고,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주전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죠. 결과 후금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침략했죠. 그게 바로 어떤 사건? 병자호란. 여러분, 이때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때 당시의 조선, 임진왜란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이 후금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망할지언정 오랑캐 부모의 원수와 부모의 원수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이 주전론을 주장했던 조선의 양반들, 관료들이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과의 관계,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 명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의리를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설령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명분과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주장했던 이 주전론이나 어차피 이렇게 주장했던 이 조선의 관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이죠. 사대부들이죠. 그게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명분, 의리를 강조했다. 여러분,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내릴 때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득을 갖고 올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일이 과연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올바름의 판단 기준은 바로 뭐예요? 유학인 거예요. 유교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인가 아닌 행위인가? 그것이 가장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리학의 특징, 명분을 강조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화의관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자연스럽게 풀리죠. 그죠? 여진을 가리켜서 이 부모의 원수 내지는 오랑캐라고 일컬었잖아요. 그지? 그런 부분들. 한국 사람 알아야 이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네. 동아시아 선택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 아닌 놈들도 있겠지만. 뭐를 멋쩍겠냐? 네 번째 특징 마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성략을 집대성한 사람, 주희. 보통 주희라고 하기보다는 높여서 주자라고 이제 부르죠. 희는 이름이고요. 주희의 사상, 주희왈. 인간의 본성은 착한데, 이게 바로 뭐냐? 성략을 상징하는 단어 얘기했었죠. 성, 즉, 리. 인간의 타고난 품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착하다. 순자를 제외하고 여러분, 유학의 기본적인 노선은 뭐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인간의 품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성선설이에요. 타고난 품성은 착한데 그게 후천적으로 더럽혀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경, 국리, 경벌치지를 통해서 선한 본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뭐냐면 억지로 외우려고 되지 말고요. 거경,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국리, 공부한다. 경물, 사물을 깊숙이 탐구해서 치지, 지식을 확충한다. 쉽게 얘기합시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유교경전을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본래의 선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성략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의는 사서 집주라 해서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존의 유학에서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사서에다가 자기가 직접 해석을 달았어요. 주석. 이런 그 해석, 주석은 해석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집주라고 합니다. 사서 집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국에서 과거 시험 교재로 딱 공인이 돼버려요. 그럼 뭐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서를 강조했고 근사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필하고도 해요. 일종의 그 도덕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 성리학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성리학을 신봉했던 이 조선과 중국의 지배층, 조선의 양반 잘 알고 계시죠? 중국 명청대의 지식인 계층 지배층이죠. 신사계층. 신사 기억나요? 기억나? 이거 신자 무슨 뜻이냐? 허리띠 신자. 관료가 차는 관료의 복장을 상징한 허리띠. 사는 뭐? 사는 또 했잖아. 사대부할 때 그 사자. 유학자. 네, 여러분 신사는 뭐야? 관직 경력자 내지는 학위 소지자. 유학을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석사, 박사 학위 이런 것처럼. 주도. 그래서 이 유학을 공부하는 장소죠. 서원과 그리고 유교적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만든 이른바 향촌 자치 규약의 줄임말이죠. 향약의 보급으로 더욱더 유교적 가르침은 확산되기 시작해요. 미안. 제가 시간을 좀 보려고 핸드폰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근데 문제는 수업하는 정신이 팔려서 시간 안 본다잉. 지금 또 확진자 문자 막 날라가서 미안해요. 자, 그런데 6번. 성리학의 보수화와 한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자, 이 성리학이 이렇게 지배적인 위치를 중국과 조선에서 차지하다가 여러분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17세기 이후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또한 서양의 과학이 전래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리학이 이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본대로 형식과 사회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했죠. 우리가 본대로 명나라에서 명나라 시절의 양명학, 청대의 고증학, 조선의 실학, 일본의 고학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 중국의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유학의 변천과 성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서 끊자 일단.